안녕하세요. 평생 잊지 못할 어버이날을 겪었던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봄꽃이 지고 푸른 여름잎이 고개를 들며 어느덧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죠.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거나 자식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받는 등 그날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기억을 많이 남겨주는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겐 이런 평범한 기억들과 더불어 한 가지 아주 강력한 기억이 남아있답니다. 그건 바로 제 전남편과 관련된 기억인데요. 그때의 사건과 함께 저는 결국 최악으로 기억돼 버린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해요. 저는 나이 27에 3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흔하디 흔한 소개팅으로 만나 2년을 연애한 끝에 말이죠. 결혼 당시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이었던 남편에 비해 제 벌이가 조금 더 좋았어요. 부동산 일을 하던 친정아버지의 영향으로 저 또한 일찌감치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했는데 그 수입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연년생 두 아들 중 큰아들이 4살이 됐던 앤 친정아버지의 약간의 도움을 더해 제 부동산을 차리며 수입은 더 많아졌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살 정도는 아니고 박봉이었던 남편의 벌이에 비해 제 수입이 많았던 것뿐이긴 하지만은요. 늘 고맙고 미안해 여보. 남편이 내가 책임지고 가족을 건사해야 하는데 당신보다 내가 돈을 못 벌어와서 말이야. 심지어 시간이 자유로운 당신이 애들도 더 많이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해주잖아. 내가 당신한테 항상 염치가 없다. 남편은 저에게도 부동산을 차리게 도와준 친정아버지에게도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혼한 뒤론 혼자 살던 시숙님과 손아래 시누이도 며느린 더 어려워해야 할 남의 집 귀한 딸이라며 늘 저를 위해 주시던 시어머니도 모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명 문제는 시부였죠. 여보, 아까부터 물 좀 떠오라니까 왜 안 줘? 지압이 목말라 죽게 할 셈이야? 하여튼 저 밥벌레 평생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내 돈만 축 내고 있지? 당시엔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원래 군인 출신이었던 시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자신은 꼼짝도 않고 앉아서 자식들과 시어머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가 더럽다 국이 짜다 하면서 뭐든지 다 시켜대더라고요. 특히 가장 만만한 상대인 시어머니에게 가장 심하게 굴었죠. 늘 기가 죽어있던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언젠가부터 전 시부에게 종종 화를 내곤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한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평생 자식들 키우랴 집안일하랴 가정에 헌신한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지금의 아버님이 있겠어요? 뭐야? 이것이 돈 좀 잘 번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어디서 건방지게 시애비한테 큰 소리야? 야 현서봐, 너 네 마누라 간수 똑바로 못하냐? 죄송해요 아버지. 여보 그만해. 우리 아버지 원래 저런 분이신 거 알잖아. 평생을 시부에게 억압당하며 살아왔던지라 시숙님과 남편, 시누이 모두 시부에게서 시어머니를 잘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를 포함한 모두가 제게 고맙고 미안해하곤 했죠. 어느 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화도 내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세요? 어머님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아버님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더 저러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아버님하고 떨어져서 사시던지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돈 번다고 평생 애쓴 양반이잖니. 나 없으면 밥도 못 얻어먹고 죽을 사람을 어떻게 혼자 두겠어? 늘 나를 위한 착한 마음에 화내주는 거 잘한다. 내가 답답하고 못난 시어미라 미안하구나. 우리 고맙고 사랑스러운 며느리 어디 내가 한 번만 안아보자. 시어머니는 그 작고 따뜻한 몸으로 절 안아주며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정말 시부와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답답한 면은 있어도 이토록 절 따뜻하게 대해주는 시어머니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본인 자식들보다 가장 먼저 절 챙겨주셨던 데다
시부에게 쓴소리 들어가면서도 꼬박꼬박 제 친정 부모님 명절 선물까지 챙겨주고 안부 전화까지 해주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래도 시부 한 사람만 빼면 제 결혼 생활은 나름대로 행복하고 평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큰아들이 9살이 되던 해부터 그런 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그의 남편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며 그만 실직을 해버렸어요. 가뜩이나 당신한테 늘 미안했는데 이제 내가 실업자까지 돼버렸으니 어쩌면 좋아. 미안해 여보. 괜찮아. 직장이야 또 구하면 되지.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저는 크게 좌절한 남편을 위로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했고 점점 자존감도 쪼그라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실직한 이듬해 대뜸 친한 형과 볼링장 사업을 크게 벌여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 난생 처음 남편 의견에 아주 크게 반대했습니다. 사업은 그렇다 쳐도 동업은 절대 안 돼. 당신 몰라? 우리 큰 외삼촌이 친구랑 동업하다 사기당해서 빚더미에 오른 거. 적어도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을 벌여야지. 동업은 절대 안 돼.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동업이야. 만약 당신 끝까지 우기면 그때부터 우리 경제권은 각자 관리하는 거야. 같이 관리했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당시 집엔 제 벌이뿐이었기에 저는 경제적 분리라는 초강수까지 뒀지만 남편은 끝내 제 뜻을 꺾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동안 모아뒀던 돈은 남편과 제가 함께 번 돈이었기에 그중 반에 가까운 돈이 남편 사업 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건 막을 수가 없었죠. 남편은 거기에 자신의 이름으로 큰 대출까지 받아 그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나도 남잔데 언제까지 당신 벌이만 부러워하면서 살긴 싫어. 나도 꼭 이번 기회에 성공해서 당신한테 당당하고 멋진 남편이 돼 보일 거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아직 어린애들 생각에 불안함에 발을 동동거리는 저는 본체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음 몇 달간 적자 때문에 허덕이던 남편을 위해 저는 몇 번 대출금 납부를 도와줬어요. 반대하긴 했어도 제 남편 사업인데 당연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다행히 남편의 볼링장은 조금씩이나마 자리를 잡으며 남편의 숨통을 틔워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남편 앞으로 대출이 많이 남아있던 사업 시작 2년 뒤 이번엔 시댁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그놈의 도박 좀 작작하라고 했죠? 시끄러워. 남자가 바깥 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자기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여편 내가 뭐 말이 많아. 바로 시부가 가진 재산과 집을 모두 도박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시어머니와 자식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출받아 기사 회생하려다 결국 집도 날리고 거실 겸 주방 하나, 방 하나 있는 월세방으로 이사하게 된 거죠. 자식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사고를 친 당사자인 시부는 끝까지 뻔뻔하게도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런 시부가 너무 한심하고 짜증났지만 반면 시어머니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모른 척 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결국 전 제 돈과 약간의 대출을 껴서 방 3개짜리 전셋집 하나를 시부모님께 구해드렸습니다. 당시 남편은 돈도 전부 사업 자금으로 쓰고 아직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재수씨. 제가 장남이 돼서 이럴 때 가진 돈이 하나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주식에 함부로 손을 댔으면 안 됐던 건데. 저도요, 새언니. 아시죠? 저희 남편 이번에 프랜차이즈 식당 시작하면서 모은 돈 다 투자한 거예요. 새언니한텐 늘 죄송하고 감사한 일 뿐이네요. 어차피 돌려받을 전세금인데요, 뭐. 부모님 일인데 당연히 상황이 되면 도와야죠. 당시 시부모님을 도울 상황이 안 됐던 시숙님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은 모두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시어머니 면목이 없다며 제 손을 잡고 우셨고 그때만큼은 시부도 제게 민망한 듯 고맙다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는 단 한 번도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일이 없었죠.
저는 그래도 시부가 최소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후 시부와 더불어 남편의 몰랐던 본 모습까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채준, 장채영, 감히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방에서 큰 소리를 내? 니들 당장 나와, 해초리 맞게. 애들한테 왜 그래? 자기들끼리 게임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거구만. 사업 때문에 바쁘다 어쩐다 하면서 집엔 관심도 없더니 유독 왜 요새 들어서 애들한테 리모컨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시키고 뭐 아버지를 존경하라느니 어쩌느니 하느냐 말이야. 누가 이런 일로 애들한테 회초리를 들어. 가장의 기가 꼿꼿이 서야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이 집 기둥이고 하늘인데 당연히 내 뜻에 따르고 날 존경해야지.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애들 앞에서 날 이렇게 무시해? 됐고, 짜증나니까 물 한 잔 가져와봐. 뭐?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게 진짜 화목한 가족이지. 당신 전엔 안 그러더니 요즘 점점 아버님 판박이가 돼가는 거 알아? 그게 뭐 어때서? 솔직히 집에 돈 벌어오는 가장이면 그 정도 존경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전엔 당신이 나보다 워낙 잘 버니까 내가 기 좀 눌려서 살았어. 근데 지금은 내가 당신보다 훨씬 잘 벌잖아. 이제야 집안이 똑바로 돌아가게 된 거라고. 당신 고마운 줄 알아. 나만큼 돈 잘 버는 남편 만나기가 쉬운 줄 알아? 당신 말대로면 훨씬 오래 당신보다 돈 잘 벌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다 한 날 당신은 그럼 여왕 모시듯 하고 살았어 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경제권 각자 관리해서 각출하는 생활비 빼면 당신 돈 내가 만져본 적도 없는데 내가 뭘 고마워해? 당신 사업 안정될 수 있게 인내하고 지켜준 나한테 오히려 당신이 고마워해야지. 남편의 사업은 시댁 전셋집 문제 이후 빠르게 풀렸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남은 대출을 청산한 뒤 그토록 원하던 성공을 하게 됐죠. 거기까진 기뻤지만 문제는 꽤 성공을 하면서부터 남편의 모습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 정말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애들도 점차 그런 자신들의 아빠를 싫어하고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지겹도록 싸워보니 알겠더군요. 남편은 변한 게 아니라 본디 딱 시부처럼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인 인간이었다는 걸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야. 그동안 내가 좀 맞춰주고 살았다고 내가 평생 당신한테 눌려 살 거라는 착각은 그만둬. 아, 축구복에 맥주랑 술상 좀 봐오라는 게 그렇게 질색을 할 일이야? 여자가 돼선. 나도 이제 돈 잘 벌어. 왜 이래 이거. 집에서 이 정도 큰 소리 칠 자격은 충분하다고. 당신 오늘 쉬는 날이었잖아. 근데 지금 막 퇴근한 나한테 그딴 말을 해대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지. 남편은 그동안 벌이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제게 본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처럼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자 이 집 구석은 가장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며 동업하는 형이란 사람과 함께 골프 치고 술을 마시는 등 밖으로 나돌기만 했죠. 게다가 그 와중에 시부는 전셋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제게 줄기차게 돈을 요구하더군요. 어머마, 너 내가 저번에 달라고 했던 50만 원 왜 여태 안 주냐? 제가 언제 드린다고 했어요, 아버님? 그 돈 가지고 또 경마로 가실 게 뻔한데요. 아버님 지금 하시는 주차관리 요원 일로 생활비 충분하시잖아요. 아,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래야지. 아무튼 저는 못 드리니까 제발 전화로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번에 아가씨랑 고모부한테까지 계속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셨다가 아가씨 이혼까지 시킬 뻔하셨잖아요. 그때 아가씨한테 인연 끊길 뻔하셨으면서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셨어요? 주식으로 쫄딱 망해 계속 정신 못 차리던 시숙님에게선 나올 돈이 없었고 시누이와 시매부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의 인연을 끊기다시피 했었던 시부는 남은 저와 남편에게만 매달렸던 겁니다. 남편은 가끔씩 돈을 보내는 것 같았는데 제겐 어림없는 소리였죠. 차라리 난생 처음 어렵게 식당 설거지를 구해 일하시던 시어머니께 몰래 쥐어드렸으면 또 모를까 말입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금세 정신 차리겠거니 인내했던 남편은 갈수록 다른 사람이 되어갔고 시부까지 저 날리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제게 잘해준다 한들 결혼 생활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고 있던 거죠. 그렇게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쯤 시댁에 또 다른 불행이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마, 내가 글쎄 암이라는구나. 상황이 좋지가 않대. 어째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니? 시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셨다며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전셋집 2년 계약 만료 뒤 재계약을 마치 몇 달 뒤의 일이었죠. 그 뒤 사기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는 암투병을 시작하셨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항암 치료를 받으며 긴 입원과 짧은 퇴원을 반복하셨죠. 그런데 저처럼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가던 시숙님과 시누이, 시매부와 달리 시부와 남편은 어쩌다 한 번씩만, 그것도 아주 잠깐씩만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아버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좀 자주 오셔서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평소 아버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아버님이 아픈 어머니께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옆에 있으면 네 시어머니 병이 낫는다냐? 병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까지 병이 온다고 했어. 어차피 네 시엠이 안 죽는다. 암 걸려도 요새 낫는 사람이 태반이야. 유난 떨지 마라 좀. 여보, 당신은 자식이 돼서 어머님한테까지 아버님처럼 똑같이 굴 거야? 어떻게 아들이란 사람이 암 걸린 엄마를 많이 봐야 한두 달에 한 번씩 찾아뵈. 평생 힘들게 당신 키워주신 당신 엄마라고. 시간 많은 당신이 계속 가 있으면 되잖아. 볼링장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은근 사장으로서 할 게 많다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그러시잖아. 어머니 안 돌아가실 거라고. 요새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당신 그 잔소리 좀 그만해. 아휴,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더 집에도 들어가기 싫은 거야. 열불이 터져 화를 냈지만 두 부자가 어쩜 저렇게 뻔뻔하고 똑같던지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두 아들도 질린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더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가 잠시 퇴원하셨을 때 시부의 행동이었어요. 아니,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아픈 어머님한테 지금 밥 차리라고 시킨 거예요? 차라리 시켜 먹거나 하시지 직접 밥을 챙겨주시지 못할 망정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치찜에 소주가 담겨서 내 참을 수가 있어야지. 집에 음식할 사람이 있는데 왜 시켜 먹어? 그리고 네 시엠이 입원해 있을 때 혼자 차려 먹은 것도 가장이 돼서 서러워 죽겠는데 퇴원했을 때 밥 좀 차리라고 한 게 뭐 대수라고 유난이냐? 다 살만하니까 병원에서도 퇴원시킨 거겠지. 아버님, 짐승도 무리해서 아픈 동료가 있으면 챙겨준다는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머님, 차라리 퇴원해 계실 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제가 그 병원비 내드릴게요. 우선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버님, 진짜 어머님이 돌아가시진 않겠지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지금 어머님 항암 치료도 포기해가는 중인 거 알고 계세요? 아버님 나중에 이러시다 진짜 후회하고 천벌 받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를 챙기러 남편과 시댁에 갔던 전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시키고 자신은 TV를 보며 흡연까지 하고 있는 시부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땐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얼른 시어머니의 짐을 챙기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 잠시 집에 모셨다가 그 뒤부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실 땐 요양병원으로 편하게 모셔드렸죠. 시부는 전셋집 문제로 그래도 제 눈치를 보던 때라 씩씩대긴 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암투병을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기 일주일 전 병실 서랍에서 웬 흰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난 젊었을 땐 집 형편이 어려웠어도 나가서 일을 못했다. 여자가 밖을 쏘다니면 허파에 바람만 들어간다면서 네 시아버지가 날 못 나가게 했거든. 그래서 암에 걸리기 직전에
잠시나마 늙음하게 식당 일을 했던 게 난 나름대로 즐거웠단다. 그때 벌었던 돈 중에 생활비 빼고 네 시애비 몰래 널 주려고 모아놨던 돈이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받은 마음의 위로가 너무 커서 그렇게라도 너에게 마음을 갚고 싶었단다. 어머마, 네 눈엔 내 인생이 참 미련하고 초라해 보였겠지만 나름대로 좋은 인생이었다고 생각한단다. 어쨌든 자식 셋을 장성하게 키웠고 무엇보다 네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 날 끝까지 지키려 애써주는 어멈 널 만났잖니. 내가 보기에도 하범이 자꾸 네 시애비를 닮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긴 하다만 우리 손주들은 다행히 지들에 비해 안 닮고 널 닮아 착한 것 같아서 그나마 내 마음이 놓인다. 어머마, 그동안 고마웠다. 내 죽어서도 나한테 잘해준 은혜 잊지 않으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시어머니의 자신 인생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봉투 안엔 10,000원과 50,000원, 5,000원권까지 섞인 500만 원이 들어있었죠. 그 돈을 모으며 제 생각을 했을 시어머니 생각에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참 많이 울었네요. 시부는 시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실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건지 장례가 진행되는 내내 허탈한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부나 또 시어머니께 얼굴 몇 번 비추지도 않은 주제에 서럽게 울던 남편을 보며 더욱 그 집에 대한 정이 떨어졌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추스르기도 전에 이혼에 대한 제 마음에 쐐기를 박아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장례 몇 주 뒤 다가온 어버이날이었어요. 여보, 이번 어버이날 어떻게 할 거야? 몰라. 당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버이날 생각이 나? 특히 난 돌아가신 어머니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아버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리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당신 아무것도 안 준비했으면 나라도 선물 준비할게. 어머니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남은 부모님들에게라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 시부가 꼴도 보기 싫어 저는 그 애인 시부를 챙기지 않고 저희 부모님께만 조용히 혼자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남편이야 평소에 그런 건 전부 저한테 떠넘기는 사람이었으니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웬일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저렇게 말하더군요. 대꾸할 힘도 없었거니와 효도라고 싶다는데 굳이 왜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시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며 시댁엔 나중에 제 마음이 풀리면 가고 우선 어버이날엔 친정 먼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어버이날 저녁에 애들과 다 같이 친정에 가게 됐죠. 왔니? 네 오빠랑 새언니는 갑자기 사돈댁에 일이 생겨서 다음 주 주말에 나온다더구나. 어서 오게 장서방. 사부인 일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렇게 우릴 챙겨주러 와줘서 고맙네. 부모님은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시 한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남편이 준비했다던 선물을 아버지께 드리더군요. 그리고 쇼핑백에서 친정아버지가 꺼내신 물건을 보고 저와 친정엄마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버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당시 14, 15살이던 아들들도 경악을 했죠. 이건 양말 세트 아닌가? 내 장인어른 저번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보니까 양말이 많이 해지셨더라고요. 원래 선물은 가장 필요한 걸 주는 거잖아요. 뭘 선물해 드릴까 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서 준비했어요. 장모님 키 크시니까 발도 크시죠? 장모님도 같이 신으시라고 넉넉한 세트로 준비했어요. 아, 고맙네. 남편이 준비했다던 선물은 바로 남성 양말 세트였습니다. 그것도 박스를 보니 브랜드조차 없는 시장표였죠. 딱 봐도 알 정도로 싸구려였으니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더군다나 남성용 양말을 엄마에게 같이 신으라뇨. 게다가 더 화가 났던 건 생각해보니 그 양말 세트 박스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저희 집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였다는 거예요. 누가 선물이랍시고 자기를 줬는데 뭐 이딴 걸 줬냐며 남편이 아무렇게나 집에 들고 와 던져놨던 기억이 났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차마 선물 준 사람 앞에서 싫다는 말씀은 못하시고 어색하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두 분께 쌩글쌩글 웃어 보이더라고요.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던 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우선 그 자리에선 겨우 화를 참았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는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이 인간을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며 술을 마신 남편 대신 집을 향해 차를 운전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 도중 남편의 휴대폰으로 시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약간 술에 취해 있던 보조석의 남편은 비몽사몽하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차 안이 너무 조용해서인지 시부의 목소리가 저와 애들에게까지 모두 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범아. 네가 아까 어버이날 선물로 보낸다던 300만 원 잘 입금된 거 방금 확인했다. 사업 시작하더니 우리 둘째 아들 통해 아주 커졌구나. 고맙다. 잘 쓰마. 아, 네네. 그런데 이거 어머한텐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지? 사돈엔 다른 거 줄 거라고? 그래, 잘 생각했다. 어차피 그쪽 집엔 돈도 많잖아. 네 처가에 줄 돈 있으면 나한테 더 줘. 그리고 어멈 잘 꼬셔서 나 집으로 모실 거라고 했지? 그럼 이 전세집 빼고 돌려받는 보증금은 어멈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좀 주라고 설득해주면 안 되겠냐? 이 도박은 말이야. 판돈이 생명인데 주차요원에서 번 돈은 생활비 아랴 뭐아랴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상황 보고 얘기해 볼게요. 야, 네 아빠 말 나한테 다 들린다. 남편의 술기운 때문인지 시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거라곤 생각지 못했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모든 내용을 들어버린 차디찬 제 목소리에 순간 술이 확 깬 듯한 표정을 짓더니 아버지,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뒷좌석에 탔던 애들은 거의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제게 비밀로 한 채 시부에게만 300만 원을 주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저와 상의도 없이 절 꼬셔서 시부를 집에 모시려고 한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여보하고 저를 불러제끼던 남편에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채준이, 채영이, 너희 방에 들어가 있어. 당신 뭐하는 인간이야? 뭐? 우리 부모님한텐 시장표 양말 세트 주더니 당신 아빠한텐 300을 보내? 이게 당신이 준비했다는 그 대단한 선물이야? 그리고 그걸 나한테 숨기려고 들었단 말이야? 이럴 거면 왜 나서서 챙겨준다는 소리를 해? 그냥 네 아빠한테 알아서 300 보내고 끝낼 것이지. 너 지금 나 놀리냐? 그게 아니고 난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화난 마음을 이렇게라도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 장인 장모님도 찾아뵈려고 한 거야. 그리고 그 양말은 정말 장인어른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산 거야. 시장표가 더 튼튼하다잖아. 우리 아버진 당신도 알다시피 장인어른과 달리 지금 제일 필요하신 게 돈 아니겠어? 게다가 엄마 일로 형도 내 동생도 이번 어버이날엔 아버지 안 찾아가겠다길래 자식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더 챙겨드린 거야. 직접 사? 누굴 바보로 아냐? 누가 쓰잘데기 없는 걸 선물이랍시고 줬다고 당신이 집에 던져놨던 거잖아.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아가씨가 괜히 그래? 다 아버님이 자초한 일이지. 오죽했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겠냐고. 그리고 내가 화난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왜? 당신 요즘엔 내 기분 신경도 안 쓰고 막 나갔으면서. 아, 설마 아까 난 생각지도 못했던 당신 아버지 모시는 일 때문에? 나 살살 꼬드기려고? 그렇게 여자가 어쩌고 하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당신 아버지 모실 사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살살 달래려고 했니? 그것도 그딴 싸구려 양말로? 게다가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다고 당신 아버지 모셔? 제가 길길이 날뛰자 남편은 허둥지둥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그런데 그 변명이라는 것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은 아버지한테라도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형도 동생도 아버지 안 챙기려고 드니까 나라도 챙겨드려야겠다는 마음 든 게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도 그래. 며느리도 자식인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챙겼으면 아버지도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선물로 장인 장모님이랑 우리 아버지 차별한 거 미안해. 근데 어차피 난 안 쓰는 양말 2분께 선물로 드려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자식이잖아.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님 좀 더 챙길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아? 평생 헌신한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모질게 군 아버님인데 뭐 나한테 고마워는 하겠어? 아니, 애초에 그 고마움 받고 싶지도 않아. 그래, 앞으로 방해 안 할 테니까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 아버지 챙기면서 살아. 엄한 나한테 당신 아버지 모시는 거 떠맡기려고 하지 말고 당신 혼자서. 뭐? 그럼 당신은 뭐하고? 난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살 거야. 당신 없이 우리 애들이랑만. 못 알아들어? 당신하고는 이혼이야. 더는 당신이랑 못 살아. 뭐? 여보, 왜 갑자기 말이 거기로 튀어?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다니까? 우선 진정 좀 해봐, 어? 갑자기? 난 이미 당신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난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처럼 잘해준 고마움을 알긴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더 뻔뻔하게 뭔가를 바라는 인간들이랑은 한시도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과 제가 15년을 살아왔지 싶어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가뜩이나 오만정이 떨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제 인내심까지 바닥난 거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을 앞에 두고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상황을 모르고 있던 시부에게 냅다 전셋집에서의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갑자기 이 집에서 나가라니. 어머마, 그게 무슨 소리냐? 안 그래도 아버님한테 오만정 다 떨어져서 다음 재계약 땐 계약 연장 없이 집 빼려고 했거든요. 그 뒤는 애들 아빠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때 이혼도 하려고 했고요. 저 이 사람한테도 더 이상 남은 정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저희 부모님한텐 어버이날 선물로 싸구려 양말 세트 주고 아버님한테 300만 원 준 데다가 당연하게 아버님 모시려고 한 일까지 제가 전부 알아버렸네요. 제가 미쳤어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게? 그리고 아버님, 힘들 때 전셋집 마련해준 며느리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그 집 전세 보증금까지 탐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왜 은혜를 베풀어야 하냐고요. 그지, 저 당장 집주인한테 뺀다고 말할 테니까 이사 준비나 얼른 하세요. 그리고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니까 알콩달콩 서로 모시든 모심 당하든 알아서 사시고요. 아이고, 어머마, 그 300 때문에 마음 상했니? 네, 얼른 돌려주마. 네 집에 얹혀서도 안 살게. 그냥 난 이 집에서 얌전하게 살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 웬 니들 싸움에 내 집을 가지고 이러냐? 현섭이 그놈이 밥을 제대로 할 줄 아냐? 빨래를 제대로 하겠냐? 그놈이랑 나랑 너 없이 둘이 어떻게 살아? 아버님이든 그 사람이든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역시 둘이서 다 나한테 떠넘기려고 모시네 만회했던 거지. 저는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만 끊을게요. 그렇게 제가 통화를 끝내니 남편이 뻥진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도 턱을 치켜들고 말했죠. 왜? 더 할 말 있어? 여보, 진짜 이럴 거야? 갑자기 아버지 집을 빼겠다고 하면 아버지 어디로 가시라고? 이럴 거야. 그리고 당신이 이 집으로 모시고 오지도 못해. 당신도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거든. 알지? 이 집, 나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싸게 직접 구해주신 내 명의 집인 거.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이라 당신 몫은 없어. 당신 어차피 애들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러니까 짐 싸서 이 집에서 하루빨리 혼자 나가. 알아서 직구해서 그렇게 모시고 싶어 하던 당신 아버지 모시고 살든가 말든가 그건 알아서 하고 꺼지라고. 진짜 정없이 이럴 거야, 여보?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겁을 먹고 있을 애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한숨을 푹 쉬는 절 오히려 꼭 안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큰애는 변성기가 와서 어느덧 굵어진 목소리로 힘내라고 엄마에겐 우리가 있다고 말해 주었죠. 그날 그런 아이들의 위로가 그의 어버이날에 애들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전 애들 모두 학교에 보내고 남편도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지막이 출근했어요. 그리고 시부가 살던 전셋집 주인에게 전화해 계약 만료일보다 빠르게 집을 빼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워낙에 잘 나가는 집이었던지라 집주인은 흔쾌히 알았다고 말했죠. 그 뒤 한 일은 친정아버지 계좌로 3천만 원을 보내드리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시부에게 보낸 금액이 정확히 10배였죠. 아버지, 통장 보셨어요? 그래, 웬 돈이니? 예전에 저 부동산 차릴 때 도와주신 거에 어버이날 용돈 보탠 거예요. 어제 많이 서운하고 놀라셨죠?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전날의 일과 이혼하기로 한 모든 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시부와 남편의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날 모든 걸 말씀드렸던 거죠. 제 말을 모두 들으신 아버진 그저 잘 결심했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는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마, 사람들이 자꾸만 집을 보러 온다. 너 정말 이혼할 게냐? 네. 어차피 물어도 대답이 뻔한 말인데 자꾸 묻지 마세요. 저 바빠요. 자꾸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며칠간 남편과 전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같은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와중에 시부는 계속 제게 전화해 난리법석을 떨었죠. 그렇게 며칠 뒤 갑자기 남편은 제게 다급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지금 아버지 쓰러져서 응급실에 계시대. 조금 전에 깨어났는데 너무 무섭다고 우시면서 전화 왔어. 얼른 옷 입어, 가보게. 나도 전화 받았어. 근데 당신이나 가. 자기가 요새 집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자기 그냥 이 집에 살게 해주던가 이혼하지 말고 자기 데리고 좀 살아주면 안 되겠냐. 이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된 거다 하시길래 병원 응급실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 아버님 어디가 아프신 거냐고. 그냥 술 취해서 길바닥에 잠들어 있던 걸 누가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거라더라. 뭐 갈 때 숙취 음료수라도 사가던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이 쓰러지셨다는데 어떻게 문병을 안 가? 어머님 암이라고 진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어차피 안 죽는다고 문병은커녕 암 환자한테 밥하라고 시킨 사람이 아버님 아니야?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어차피 아버님 안 돌아가셔. 그리고 당신 아버지 마음의 병 생기지 않게 좋은 집 구해서 얼른 나가서 모셔. 당신 대단한 효자잖아. 어머님 돌아가실 땐 그렇게 얼굴도 안 비추더니 뒤늦게 효자 코스프레 하고 싶은 이 가식적인 인간아. 제 말에 남편은 발작 버튼이 눌린 사람처럼 갑자기 노발대발하며 날뛰더군요. 방에 있던 아들들이 놀라서 달려나와 제 앞을 막아서니 남편은 하하하고 코웃음을 치며 그래 이혼해 하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래 해. 그까짓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당신 없으면 내가 효도 못할까 봐? 나 당신한테 아쉬울 거 하나도 없거든? 그래 이 집 내가 나갈게. 어디 한번 애들 혼자 키우면서 개고생하고 잘 살아봐. 나중에 후회해도 때는 늦었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그날 남편은 제가 준비해두었던 합의이혼 서류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빠르게 새 세입자가 구해지며 시부는 전셋집에서 이사를 해야 했어요. 남편은 집에서 나가는 날 마지막까지 절 노려보곤 급하게 구하느라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주고 대출 껴서 매매한 아파트로 시부와 이사하게 됐죠. 원래도 자기들 아빠를 좋아하지 않던 아들들은 자신들의 양육권에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는 남편을 오래도록 치를 떨며 싫어했어요. 오래 고민했던 것과 달리 한번 실행에 옮기자 그렇게 이혼은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살던 집과 적당한 재산 분할을 받고 아이들과 셋이 집에 남게 됐죠. 매번 치고받고 싸우는 남편과
분노 유발자인 시부를 안 보고 살아도 되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즉 이혼할 거라며 아들들과 축하 파티까지 열었다니까요. 저는 연락 온 시숙님과 시누이와도 작별 인사를 했어요. 시어머니 투병 당시 시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 두 사람은 제 이혼과 함께 자신들도 시부와 왕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죽음 이후 서로 판박이었던 시부와 전 남편은 세상에 단 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시부가 제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아버님? 아직도 저한테 무슨 볼 일이 남으셨어요? 저 이 전화 마지막으로 아버님 전화는 더는 안 받을 거예요. 이건 그래도 며느리였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예의로 받은 거예요. 어머마, 현섭이 그놈이 글쎄 날 방 한 칸짜리 전세방 구해서 쫓아냈다. 날 모신다기에 내가 그냥 물 몇 번, 밥 몇 번 대령하라고 시켰더니만 나랑 둘이선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날 여기로 쫓아냈단 말이다. 자긴 방 3개짜리 아파트 살면서 그렇게 효도한다고 말하더니 이게 뭐냐. 어머마, 현섭이 그놈이 못돼서라기보단 원래 시부모 모시는 건 여자가 해야 하는 거라 그놈이 힘겨웠던 게일 거다. 알지? 네가 날 모셔만 준다면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만큼 못되게도 안 하고 정말 잘해주마. 내 남은 재산도 나중에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이혼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왜 아버님 모시려고 제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 아버님이 헌신한 어머님이 아플 때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 아버님은 자식들한테 버리면 안 받을 줄 아셨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앞으로 연락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까지 정말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이혼을 마무리한 전 이제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만 신경 쓰며 날아갈 듯한 마음 가벼운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죠. 전 남편은 처음 1, 2년은 그래도 애들하고 한 번씩 만나려고 하는 것 같더니 언젠가부턴 애들과도 연락을 뚝 끊더군요. 남편의 SNS를 본 둘째 아들은 남편이 웬 여자와 살림을 차린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애들의 양육비는 따박따박 보내고 있었으니 전 남편이 연애를 하든 재혼을 하든 더 이상 제 알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연을 쓰기 2주 전 저는 아주 처량하기 짝이 없어진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올해로 21살이 된 대학생 큰아들에게 전 남편이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었죠. 큰아들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저와 둘째가 다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더군요. 우리 큰아들 잘 지냈니? 아빠 안 보고 싶었어? 네, 안 보고 싶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녀석, 지 엄마 닮아서 쌀쌀 맞긴. 저기 채준아, 다름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인 거 알지? 우리 채준이 아빠가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도 따박따박 보내줬는데 그동안 못했던 효도 아빠한테 한 번 해야 하지 않겠어? 동생 채영이도. 네?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사실은 있지. 이 아빠가 요새 좀 힘들다. 아빠랑 동업하던 그 볼링장 사장 아저씨 기억나니? 그 인간이 글쎄 내 앞으로 빚만 잔뜩 만들어 놓고 도망갔지 뭐냐. 뒤늦게 알고 보니까 그놈이 나 몰래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야금야금 받아놨었더라고. 그게 감당이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떠넘기고 도망을 간 거지. 결국 그놈 잡지도 못하고 아빠 볼링장 헐값에 넘기고 살던 집도 팔아야 했다. 아빠 너무 불쌍하지 않니? 지금은 네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원룸 전셋집에 같이 살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너도 나이가 올해로 21 아니냐.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놓은 돈 같은 거 좀 없어? 있으면 아빠 좀 어버이날 선물로 다오. 네 할아버지 요새 몸도 안 좋아서 나 혼자 막노동하면서 병원비 대고 있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는구나. 내가 요새 도박에 하필 손을 대가지고
이건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다오. 혹시 네 엄만 잘 지내니? 부동산은 여전히 잘 되고. 아빠, 만나는 여자 있지 않으셨어요? 아, 망하고 차이셨구나. 그죠? 엄마 한 분 왜 물어요? 왜요? 이제 와서 또 엄마 돈이 아쉬워서요? 아버지, 제가 그래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예의상 말은 안 끊고 여태 들어드렸는데요. 더는 역겨워서 저도 못 듣겠어요. 어버이날 용돈이요? 아버지가 어버이로서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저랑 채영인 우리밖에 모르고 살아온 우리 엄마한테만 평생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네 아버지한테 효도한다 어쩐다 하면서 이혼당한 아버진 아픈 할아버지한테만 끝까지 효도하면서 사세요. 두 번 다시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도박을 하든 저희랑 엄마한테 다시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럼 끊을게요. 큰아들이 어찌나 조목조목 말을 잘하던지 옆에서 듣던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큰아들의 싸늘한 말에 충격을 받은 건지 포기한 건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까진 전 남편은 아들들과 저에게 더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연락이 오더라도 아들들은 절대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할머니와 엄마에게 고마운 줄 모르고 살더니 결국 할아버지와 아버지 둘 다 벌을 받은 거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놀랍게도 큰아들은 제게 1,0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지 않겠어요? 저 곧 군대 가잖아요, 엄마. 이거 그동안 아르바이트하고 가외하면서 모아놓은 1,000만 원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다는 의미로 엄마한테 꼭 드리고 가고 싶었어요. 미리 드리는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그 옆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형에게 볼멘 소리로 이러더군요. 혼자만 효자인 척하기 있어, 형? 엄마, 저도 어버이날에 드리려고 미리 떡 케이크도 주문해 놓고 인터넷으로 엄마 새운동화도 사놨어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애들이 이런 마음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니 적어도 시부나 전 남편처럼 감사함을 모르는 철면피로는 살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대 애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때론 상냥하고 때론 엄한 엄마로서 늘 애들 뒤에 서 있을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애들이 아빠와 할아버지인 전 남편, 전 시부의 처참한 현재는 안타깝지만 스스로 자초한 불행인 걸 어쩌겠습니까? 감사함을 잊은 사람에게 절대 복은 돌아오지 않는 법인 것을요. 저는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제 사연뿐 아니라 비슷한 사연을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후에 치를 대가가 두려워서라도 제 전 남편이나 전 시부처럼 양심 없는 인간들이 주변에 상처를 덜 주며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아갈 테니까 말입니다. 5월은 따뜻한 가정의 달이죠. 이번 달 여러분의 가정엔 제 사연과는 다르게 감사함과 사랑이 넘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